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영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코스피 7천이 진짜 그죠? 네. 이렇게 눈앞에 다가올 줄 몰랐는데요. 전쟁은 여전하지만 미국이나 우리 시장은 강하고 SK 하이닉스를 먼저 얘기할 건데요. 하이닉스 이제 200만 원 시대. 14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거보다 지금 훨씬 높은 거죠. 네. 네. 그 최근 한 달간 37개 증권사에서 그 하이닉스 목표가 발표를 네. 했는데 최하단 130만 원이었고요. 그 BNK에서 130만 원 네. 발표한 날이 넘어가 버렸고 그렇죠. 오늘 이제 230만 원짜리가 하나 나왔고 노무라에서 234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하단과 상단이 104만 원 차이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상반된 포인트가 뭐냐면 그 4월 23일에 이제 콩콜을 실적 발표하고 콩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콩콜에서 확정 추정 나오니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강세론이 또 강해져서 목표가가 일제에서 상향이 됐는데 이례적으로 BNK 이민우 애널리스트가 이제 최초로 홀드 의견을 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유해서 보유라 네. 실질적으로 뭐 매도 의견과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100만에서 130만 상향한 게 네. 더 올리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증권사 37개의 목표가가 최하단 130이고 상단이 234만 원이니까 네. 밑에서도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부터 좋아요. 네. 그럼 밑에 근거는 무언가 그죠? 네. 일단은 그 강세론을 치는 거는 이제 콩콜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크게 이제 회사에서 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 영업이익 뭐 37조 6천원 나온 거 다 알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 72%까지 고무적인 성적이 그렇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6가지 메시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CSP를 대상으로 해서 3년에서 5년 단위의 그 물량이라든가 가격 그리고 선물 지급 방식으로 협의 중이고 이거는 JP 모건 리포트에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단연 그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수요와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라고 회사에서 직접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고객들이 중장기 물량 확보 요청 크게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그 HBM4 같은 경우도 하반기 그 샘플 공급과 27년도 양상 목표를 재확인했고요. 그 향후 3년간 고객 수요가 당사의 공급 캐파를 상회할 것이라고 또 강력하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일부 양산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고객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또 차세대 낸드 321단 QLC 그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4월달에 고객 인증 마쳤고 그리고 연말까지 국내 낸드 생산의 50%를 그 321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낸드 부분의 영업이익률 52%가 나왔던 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네.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소켄2에 대해서도 본격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 원시 나노 192기가 그 LPDDR5X 제품을 본격적으로 4월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기존 제품에 대보다 대역폭이 2배 높고 에너지 효율도 75% 개선된 그런 제품이고 이게 베라루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이닉스가 주가 못 갔던 이유가 이 SSD 쪽에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이게 인증이 안 돼서 못 들어가고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라루빈 쪽에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 그러니까 그 소캠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엔비디아 쪽으로 추가적으로 HBM4 말고도 들어가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강했던 거고 그리고 올해 공급 과잉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수요 성장에 맞추기에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해서 과거와 같은 메모리 그 공급 과잉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명확히 또 밝혔고요. ADR 상장에서도 현재 SEC 심사 중인데 교보에서 6월달 예정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7월달 정도 상장 이름이 7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ADR 상장에 대한 그 정책도 그리고 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연내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밝혀서 그 ADR 상장의 우려도 뭔가 어떤 희석 우려도 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들을 6가지로 압축해 주셨는데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목표가를 아래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셨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이고 그 당시에 주가가 이 수준이었는데 130만 원에 홀드를 주장한 BNK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이게 어떤 거면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추론 AI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웬만해서 다 미들 사이클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구조적 성장이 시작을 보는 그게 주류인데 정반대로 후반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HBM4의 마진이 하락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HBM4가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또 이제 빅테크의 그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뭐 MS, 구글, 메타 등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 저표 구간에 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딱히 동의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런 그리고 또 그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1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 40조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네.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으로 추정치도 보면은 그 올해 영업이익 235조, 내년에 253조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분기도 한 58조 수준으로 거의 최하위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게 잡았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보수적인 증권사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 상상의 증권도 140만 원 잡은 게 사실은 매수 의견이긴 하지만 오늘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그러면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그 실효성 있는 LTA가 필수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은 아마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할 것 같고요. 또 저 IM증권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도 좀 보수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제 150만 원, LS도 150만 원인데 특히 IM증권 성공서 이용 같은 경우에는 그 1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 미달이라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신중한 평가를 했고 IM증권에서도 보통은 2분기 영업이익을 하이닉스를 60조에서 70조로 보는데 58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다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LS증권도 140만 원인데 내용은 괜찮습니다. 뭐 절친이 돌아왔다 이런 식의 신규 커버리지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LS도 목표주가 상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DS가 160만 원, 한화, 현대, 미래에셋도 163에서 166만 원. 166만 원대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특징이 보면은 특히 그 DS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공급 증가는 2028년도 이후다. 그러면서 이제 LTA를 통해서 그 마진의 하방이 견고해지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실적 개선세를 고려하게 되면은 뭐 그 최근에 좀 하이닉스가 이때 당시에는 좀 주가 못 갔을 때였으니까 그 4월 초니까 그래서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폭발적으로 상승 구간이고 현대차에서도 그러니까 현대차에 좀 특이한 게 그 AI 그 수요가 데이터 센터에서 그 피지컬 AI까지 3단계로 확장 중이다.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적과 주가가 그 초고수익 구간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해서 120만 원대 평가를 했는데 여기도 뭐 업사이드 좀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CT랑 대신증권에서도 한 170만 원 했는데 CT증권도 다 이게 그 증권사들 보면 거의 다 그 장기 공급계약 얘기를 많이 해요. 이로 장기 공급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또 그 신제품 효과를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 대신증권도 메모리 사이클이 더 길어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3분기면은 순현금 흐름 100조 원 진입할 거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227조 정도로 해서 나름 상위권으로 전망을 좀 했고요. 이제 그 하나증권과 이제 DB증권부터는 170만 원대로 왔습니다. 175만 원 전망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쪽도 뭐 나쁜 건 없었어요. 네, 그죠?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고 다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이익이나 매일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시각인. 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랑 밸류에이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PBR을 얼마큼 주자는 거고 네. 그리고 나름의 그 성장의 그 예를 들면 뭐 가격이 얼마큼 그 올라갈 것인지 이런 추정치가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약간씩 지금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LPDDR에 대한 신수요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베라룸에 탑재되면서 그 서버용과 그 ESSD 그리고 모바일의 그 3종 수요 구조가 형성될 거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엔비디아의 그 향후로 그 LPDDR 수요가 올해 거의 글로벌 모바일 공급의 19%가 글로 다 가니까 그러니까 올해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LPDDR 수요가 72% 급증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DB금융투자는 목표가는 175만 원으로 뭐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인데 네. 전망은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 메모리 초호황기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올해 영업이익도 289조 정도 강력하게 지금 매수 추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0만 원대가 180으로 올라가 보죠. 네. JP모건, 삼성증권, 네. IBK, NH투자 이거 네 군데가 이제 180만 원인데 그 JP모건도 좀 잘 봐야 돼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도 3년에서 5년의 그 장기 공급 계약 기반의 그 상승 사이클과 그 세계 기업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또 2분기 같은 경우도 PQ가 동시적으로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압도적인 호황을 강조했고 이 부분은 IBK, NH증권도 다 같은 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증권이 근데 그 장기 호황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 장기 고국 계약에 의한 그 단기 이익 업사이드가 제한되고 또 이제 모호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적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까 이런 식으로 약간 보수적인 신중론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 180만 원 목표 주가에서도 역사적 호황의 환원은 강세론을 말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신중한 시각도 같이 들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190만 원 낸 증권사가 교보, 유한타, 신한투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PBR을 4배를 적용했습니다. 목표 주가.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그 ADR 상장을 6월 내에 결정될 거다라고 이렇게 리포트에 명시를 했고요. 옛날에 PBR을 2배를 줄 수 있느냐 SK 하이닉스가 그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저 4배 4배를 줬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유한타증권도 190만 원인데 그 가격 모멘텀을 극다화 바탕으로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448조를 줬습니다. 야, 대단하네 진짜. 신한투자 같은 경우도 2분기 영업이익률을 그러니까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을 글로벌 최고 수준 80%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그 실적 추정치랑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고요. 그 드디어 이제 200만 원대 200만 원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70이나 180이나 뭐 별로 이제 변별력은 없어 보이는데 딴 내용은 사실 좋은데 그죠? 네. 이제 단위 자체가 200만 원 이상을 보는 데는 시각이 좀 다를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130만 원대 홀드 나오고 230만 원대까지 보면 10만 원 단위로 목표가 쭉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계속 정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고. 좋아요. 예. KB랑 그 메리츠증권, SK증권이 200만 원을 그 목표가 제시해서 드디어 SK하이닉스 목표가 200만 원 시대에 네. 대한 본격 개시가 나왔고요. 그 KB증권 오늘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국내 증시 사상 두 번째로 100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KB증권이 이미 그 200만 원 목표가 될 당시에 시총 1000조 바닥이었습니다. AI 천장은 없다면서 강력한 상승 여력을 전망했고요. 그 이때가 102만 원대였을 거야 아마.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현재를 미드 사이클을 본다는 거죠. 아까 BNK는 그 사이클 후반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미들 사이클을 보면 ADR 재평가와 함께 26년 4분기에서 27년 2분기를 진짜 폭발 구간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가 더 실적이 더 폭발한다라고 보고 있고 SK증권도 한미 ADR 동시 평가를 의미하는 듀얼 마켓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ADR 상장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대해서 그런 상승은 아직 안 났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과 같은 거고요. 이 세 증권사의 공통적인 핵심 메시지는 그 3사가 모두 사측 컨콜 발언과 동일하게 이번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과 다른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그런 확고한 강세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대부터는 상당한 그 반도체 강세론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최민숙 의원이 네. 205만 원. 5만 원 더 썼네요. 이 공동 이제 예. 한 4위 정도 수준. 경매하는 것 같아요. 좀 자고 나면 그죠. 목표가를 올리는 경쟁이 네. 그죠. 여긴 PBR 3.5배 타겟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가장 강하게 그 반도체 강선을 말씀하셨죠. 아까는 4배였는데도 주가가 낮았는데 각각 이제 밸류를 계산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다른 거니까. 맞아요. 네. 그 컨퍼런스 콜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그 실적 추정치 강요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251조, 내년에 361조 이렇게 추정했고,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높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기 그 서버 디램 단가가 120% 폭등을 했는데 2분기에도 50% 이상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그 소캠2 물량 전망을 그 100억 기가비트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게 이전이 아마 60억 기가비트였을 거예요. 근데 100억 기가비트로 올렸고요. 27년도에 엔비디아 물량을 3배 이상, 3배 정도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서 목표가 이제 205만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올투자증권이 네. 210만 원 했는데 PBR을 4.7배 줬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PBR 세게 부르네, 그죠? 네, 4.7. 네. 국내 최고 PBR 네. 그 기준으로. 그래서 고영민, 김현미 애널리스트가 이제 마르지 않는 상승 여력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분석가 37개 기관 중에서 PBR을 가장 높게 불렀고요. 목표가 산출 논리가 좀 달라요. 이게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2017년도 메모리 반도체 최호황기의 그 당시에 그 12개월 선행 그 PER 최저치에 현재 예상되는 자본이익률 94.2% 곱해서 산출을 한 네. 겁니다. 좀 특이해요.
그리고 역대급 사이클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27년, 그러니까 2017년도 호황기 때보다 더 강력한 사이클에 진입했고, 그 90%의 압도적인 그 ROE를 감안할 때 이런 그 PBR 그 4.7배는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장기 공개하게 대한 모멘텀을 또 강조를 했는데, 이미 이제 고객사랑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네. 230만 원 냈습니다. 스트롱 바이 냈어요. 스트롱 바이. 네. 신규로 나왔는데 지금 그 37개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스트롱 바이는 그 처음 나왔고요. 목표가 230만 원 제시하면서 그 대형주 탑픽으로 꼽았는데 그 2분기 영업이 63조 그 7천억 잡았고요. 그 국내 최고치입니다. 63조면은.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을 409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단기 전망치를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금 내놨고, 또 그 27년도 서버 수요 폭증에 따른 극심한 공급 부족을 예상하며, 그리고 메모리 업체의 그 유리한 최소 가격 보장 형태의 장기 공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증설 그러니까 그 극한의 미세 공정 난이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향후 그 생산량 확대가 기술 발전보다 그 물리적 증설에 구조적으로 의존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27년도 HBM에서의 리더십을 그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가격이 단가 상승률이 약간의 둔화는 있을 수 있으나 27년도에는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계 최고 수준의 단가 상승력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 반도체를 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이 둔화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뭐 하반기에 약간 그 단가 상승이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더 강력하게 더 크게 단가 상승이 회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월달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그 노무라였습니다. 노무라가 이제 1등인데 234만 원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 1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역대급 실적 전망했는데 그 아까 그 유진투자증권은 2분기 영업이 그 63조대를 전망을 했는데 노무라는 68조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그 디램 가격이 51% 상승 나오고 낸드도 65%의 그 급등을 예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연간 상승 전망을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280% 대폭 그 상향한 상태고요. 또 이제 그 현재 진행 중인 그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강도가 기존 시장의 예상을 대폭 상회한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불렀어요. 그래서 234만 원이 이제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그 한 종목을 가지고 이 대형 주가 목표가가 100만 원이 차이 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좀 벌어져서. 그러니까요. 130만 원부터 234만 원까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30만 원부터 계속 꾸준히 작년부터 팔로우 한 거거든요. 들고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다음 가장 강조드린 거는 그러니까 에델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파업 이슈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는데, 근데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이닉스만큼 더 올랐지.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네. SK 하이닉스 다 신고가 일제 동시 신고가니까 그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잘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따라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대안으로 보셔도 된다.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류가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정말 뭐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전 믹스를 합쳐서 합산 영업이익 1000조 원 시대를 바라본다. 앞서는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목표가 20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면 집 바로 사야지. 200만 원 시대 얘기했는데 합산 영업이익 1000조 원. 시총이 아니고 그죠? 네, 1000조요. 아, 시총 옛날에 1000조 얘기할 때 시총 얘기를 했어요. 시총 그죠? 오늘 하이닉스가 시총 1000조 넘었으니까. 아니, 근데 삼성전자도 시총이 막 1000조, 야, 1000조 돌파. 하이닉스가 돌파하고 영업이익으로 해서 합산을 1000조 원 시대다. 올해는 아닐 거고. 그럼 이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27년도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삼성 하이닉스 오늘 시총 합산하면 지금 3,0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서 우선주 합쳐서 네, 우선주까지 그러니까 얼추 그 정도 될 거예요. 삼조 본주가 1,300조,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1000조, 그러니까 2,300조. 2,400조 정도 되겠네요. 2,300조 정도. 그러면은 영업이익 1000조인데 2,300조면은 너무 싼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비유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양사가 다 컨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실적 추정이 더 상향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반도체 강세론에 대해서 더 불을 지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천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증권사 추정치 상단이지만은 그런 정량적인 근거가 됐고요. 그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0조가 진짜 현실화되면은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700조고 연간 GDP가 2,500조 정도 될 거예요. 네. 영업이익이 1,000조 되니까 좀 사실 믿기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1분기 그 실적 내용과 콩코를 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의 영업이익을 한번 전망을 해보고 네. 과연 합산 영업이익 1,000조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치인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본 실적을 발표하고 본 실적에서 컨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영업이익 57조 2천억 네. 나온 거야 뭐 다들 아실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DS 부분만 그 53조 7천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66% 달성 나왔는데 4월 30일 날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요게 한 네 가지 정도 핵심 메시지를 네. 좀 말씀드리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 장기 공급 계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객사랑 구성력 높은 계약을 이미 완료를 했다고 했고요. 네. 공급 안정성과 사업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SK증권이 듀얼 마켓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급사랑 다 장기 공급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주요 공급사하고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그 제품을 사야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27년도 공급 부족 심화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그 27년 선주분이 진행 중이고 26년보다 27년의 공급 격차가 더 극심해질 거라고 직접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고요. 또 그 압도적인 그 HBM 초국차 로드맵을 공식화했는데 그 HBM4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 양산 및 출하 중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또 그 HBM4E 같은 경우도 16GBps랑 대역보 4테라, 그러니까 초당 4테라에 대한 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HBM4보다 성능이 한 47% 그 상승된 거고요. 올해 2분기 첫 샘플 출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운드리 쪽에서 턴 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 선단 공정 쪽에서 가동률이 그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또 테슬라의 그 차세대 자율주행치, 또 AI5 요거랑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수주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고요. 그 이나노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나노도 그 계약이 가시화가 임박됐다는 부분에서 이런 그 파운드리 쪽에서의 모멘텀을 상당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보면은 올해와 그러니까 26년부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죠. 정말 1,000조가 되는지. 네. 3전부터. 네. 그러니까 26년에서 28년도 영업 추정치를 보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428조, 네. 신한이 369조. 그래서 이제 310조에서 420조 정도를 세에서 왔다 갔다 한 상태고요. 네. 내년이 470조로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631조. 이게 핵심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631조, 그리고 그 보통의 그 7개 기관이 그 27년도 영업을 대부분 400조 이상으로 전망을 했고, JP 모건이 567조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건 내년도가 사실 내년도 실적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서는 28년도 실적 추천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추천이 나왔는데 원래 모건 스탠리가 28년도가 실적 확 꺾이는 걸 전망했습니다. 271조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610조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8년도의 메모리 다운 사이클 우려를 그 폐기를 한 거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JP 모건도 28년도는 그 567조 전망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 그 3분기 영업이익을 101조 전망했습니다. KB도 4분기에 101조. 그러면 이제 단일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시대로 3분기부터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 기업 사상 분기 영업이익 100조는 없었을걸요, 그동안? 없죠. 네. 처음이죠, 네. 최초죠. 네. 그래서 그 막대 현금 창출과 주주 환원에 기대감도 있어서 그 JP모건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유 현금 150조 이상을 얘기를 했고요. 특별 환원 그 재원이 110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강력한 주주 환원 그 트리거도 예고가 된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아까 이제 목표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밴드를 얘기한 것처럼 이익 추정 전망치도 이제 다른데요. 삼전은 이제 올해 러플리 처음에 한 300조 얘기하다가 400조 간 것 같고요. 그죠? 내년에는 이제 얼마 될 거냐 이게 어려운데
적어도 뭐 올해보다 많아지고 그죠? 500조, 600조까지 본다 네. 이거죠. 네. 그러면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가 올해 컨센이 258조 정도 되고요. 내년도 이거 4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건스탠리 641조라 하이닉스 400조 하면 그렇게 합치면 천조되네. 그 말인 거고.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이닉스가 딱 그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급 변화가 아닌 시장의 구조적이다. 구조적 변화다라고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 258조 정도 수준인데 좀 더 추정 더 상향될 것 같아요. 네. 대체로 한 250조에서 280조인데 좀 상향을 될 것 같고 내년부터가 이제 그 유안타가 448조, 메리츠증권이 381조,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361조인데 거의 모든 기관이 다 300조 이상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그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도 디램 그 가격이 50% 이상 올라가고 또 이제 그 뭐 엔비디아 물량 같은 경우 내년에 3배 이상, 3배 더 요청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최소 이제 내년에 300조 이상, 그리고 그 삼성전자도 그 최소 500조, 600조 이렇게 되는데, 그 강세론자 기준으로 보면은 1000조가 나와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 삼성 KB랑 삼성증권 평균이 488조, 한국투자랑 SK 평균으로 하면 361조 이렇게 하면은 849조 정도, 그러니까 850조 정도 내외가 일단은 아마 거의 컨센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모건스탠리 631조, 그러니까 삼성과 모건스탠리를 평균으로 631조, 한국투자 뭐가 그랑 좀 낮은 쪽 하단의 평균이 361조 합치면은 992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거의 1000조 근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쪽, 그러니까 그 모건스탠리 631조와 유안타 SK증권의 그 448조 수준을 요걸 합치면 1000조 넘습니다. 1079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적용하는 따라서 1000조가 되고 안 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한 830조에서 1000조 정도의 지금 밴드 있으니까 900조 정도 선이 좀 중간 정도 그렇게 보면은 그래도 한 해 예산보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죠. 우리 뭐 이사님도 아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제 매크로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이익이 한 해 이익이 한 200조에서 250조 됐다고요, 그죠? 그래서 연간 전체 기업들이 그죠? 근데 하이닉스 한해서 벌어들이는 게 뭐 올해 250조, 삼성전자 400조니까 엄청난 거죠. 네, 제가 네. 작년에 12월 달에 네. 연말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최대 매집해야 된다라고 봤던 게 올해 그 영업이익의 코스피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당시에 400조 정도였거든요. 네. 거기에 거의 80% 삼성 하이닉스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 한해서 커버해 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도 놀란 거죠. 사실은 하이닉스 뭐 처음에 그 30만 원에 들어갈 때도 뭐 한 50만 원 보고 들어갔다가 50만 원 가니까 이거 아닌데 100 보다가 100 가서도 이거 아닌데 더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럼 이익은 뭐 자본하면 늘어나는 거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목표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AI에 대한 수요, 공급 부족 뭐 이런 거죠. 네, 컨퍼런스 콜에서 그 회사에서 확인해 줬고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한다라는 네. 게 삼전 하이닉스 양사가 일치했어, 정확히 네. 일치했고, 그 아까는 이제 그 하이닉스는 일시적 수급 변화가 아닌 그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그 AI양 그 고부가 수요 폭증이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격의 추가 상승이 될 거다라는 걸 공식화했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과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을 삼성전자에서 공식화했다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게 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될 거라는 게 양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향후 3년간 고객 수요가 당사의 공급 캡바를 상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27년도에 공급 격차가 26년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크로스하게 되면은 27년까지는 그냥 쇼태진 거야, 계속. 네. 그런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양사가 다 진행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전량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믹스인 거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은 미니멈 최소화하는 거고, 단연 계약이를 혼합해가지고 이익의 하방을 막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업사이드까지도 모두 취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현명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 및 그 빅테크향 그 메모리 탑재가 폭증됐다는 것도 양사의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 모멘텀이 그 테슬라 AI 그 5G과 또 그 파운드리 네. 고객 그 다변화에 대해서도 추가적 모멘텀을 언급을 했는데,
파업 때문에 좀 뭐가 덜 간 거죠. 그렇죠. 빨리 할게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고 그러면 그냥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금 그죠? 가만히 있는 분이 돈 버는 분인데 항상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계좌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정말 그런 거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좀 미리 걱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해야 될 또 좀 부정적인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변수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뭐 BNK 일부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수적 시각인 그 AI 출원 사이클 후반부에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그 LS증권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 서버 예산이 그 서버 부품 합산 시장보다 그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실적 개선이 그 실적 개선 곧바로 밸류에이션 확대로 직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중론을 말한 쪽도 있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이제 총파업이 5월 21일에서 6월 7일에 예상이 되는데 시티에서 그 바람에 목표가 하향했거든요. 네. 그리고 33만 원에서 그 2분기 성과급 충당금 우려로 인해서 30만 원 하향 네. 조치했는데 제가 그 콩콜 실시간을 들었는데 시티에서 딱 그거 질문하더라고요. 그 성과급 충당금 1분기에 반영됐냐 언제 반영됐냐 하니까 1분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2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단급 공급 감소가 메모리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사실 있는데 실적 추정치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반사이 하이닉스가 더 센 게 반사이익 보는 것도 있어요 사실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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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래서 것- 상대적으로 강한 오늘 모양을 나타낸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AI 그 ADM과 그 AMD랑 그 ARM 막 오늘 엄청 시간이 급등하고 오늘인데 실적 발표도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5월 28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파운드리의 그 재평가의 3대 총명이 그 인하는 수율이 안정화 잘 되는지 그리고 테일러 팹의 가동 스케줄 그리고 인텔 AMD 그 대비해서 그 세컨드 소스지가 확립되는지 여부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네.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점검이 이제 5월 28일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이죠. 6월이냐 7월이냐. 이게 지금 그 현재 아마 이게 이제 7월 달 정도 상장된다 하면은 아마 이걸로 인한 한번 추가 불꽃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역발상으로 보면 삼성엑스의 어떤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은 모두가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항상 이제 한 방향으로 쏠릴 때가 지금 뭐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소수 의견 안 먹힌다, 그죠? 그리고 맞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예, 가져가긴 가야 되고 또. 네. 혹시라도 없는 분들은 더 사야 되는 고민도 있을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 그죠 뭐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고점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맞아요. 네. 그게 가장 그런 거고 그래서 그리고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홀드입니다. 홀드 바이 그 어떻게 충분히 지금쯤면은 우리 방송에서 보셨으면은 반도체 비중 충분하실 거거든요. 네. 저희도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50% 정도 돼요. 음. 그래서 그냥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아직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급이 벌어져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직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이제 뭐 단순 반등이 아닌 소위 이제 캐즘을 탈피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옵니다. 구조적 턴어라운드 얘기인데요. 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분기 그 실적 저점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랑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리팅 구간이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적 받아찍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주가 상승이 강세한 이유가 그러니까 숫자로서 1분기 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예를 들면 ESS 그 AI 데이터 수요 폭발로 인한 그 ESS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수주랑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그 네. 숫자로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게 핵심이고 LG엔솔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SDI 실적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생각보다 적자폭이 줄고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시장이 가장 그 2차 전지 섹터 네. 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적자, 2차 전지 섹터 적자와 그리고 캐지면 장기화였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록 이제 그 분기 적자긴 하지만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2차전지 섹터가 왜 지금 최근에 강한 모습을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네.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패러다임 변화와 진짜 실적 바닥이 맞냐 요거랑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과거에 이제 한 5년도까지만 해도 캐즘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논리가 주로 이제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침투율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지고 또 이제 그 탈탄소, ESG 이런 부분에서 주로 친환경 테마에 국한돼서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그 주가를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차 부분에 특히 북미 지역에서 트럼프 때문에 그 캐즘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흔들리는 그런 취약성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친환경 모멘텀에서 벗어나서 전력 인프라와 안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안정적인 공급 그 확보를 위해서 그 ESS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또 이제 배터리가 자동차의 어떤 단순한 부품을 넘어가서 그 AI 시대의 그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로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기차 캐즘을 좀 상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또 그 미국과 그 이란과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 그 많이 강조가 됐다는 거죠. 뭐 하나가 이제 그 피지컬 AI가 드디어 부상했다는 건데 예.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그 군용 그 전설 드론에도 들어가고 또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면서 기존 전기차와 다른 새로운 수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새로운 수요 곡선을 만드는 그 피지컬 AI가 탄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의 흐름은 전기차에서 벗어난 거죠. 그 2차전 섹터가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 그리고 국가 안보 자산, 피지컬 AI라는 그 3대 거대한 새로운 매크로 테마가 동시에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한 기대감으로 있었었는데 그래도 AI 그 2차전지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나왔던 거죠. 특히 벤치형으로 삼성 SDI 뭐 10조,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5조 이런 식의 수주가 나왔고 또 ESS형으로도 뭐 삼성 SDI 1조대, 그리고 LFP 양극재 같은 경우도 LNF가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뭐 아직까지는 아닐 텐데 뭔가 조금 바닥을 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주요 기업들 실적을 그럼 좀 코멘트 해주시죠. 네, 그러면 삼성 SDI랑 네. LG 엔솔, 뭐 LNF 실적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셀메이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 특히 이제 북미 ESS 그 3년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사실은요. ESS 그죠? 네, 그 3년치 물량 확보했다는 거니까 또 이제 그 고수익 쪽은 벤츠 주로 이제 유럽 쪽이었는데 북미 쪽은 ESS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템리스 그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그 전력용 ESS 쪽이 다 그 마진율이 높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호조가 나타나면서 하반기 흑자 얘기가 나오는데 증권사 쭉 보니까 2분기 흑자 얘기도 있고 3분기 흑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연내 흑자 전환을 연내 흑자 전환하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네. 그러니까 대체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빠르게는 2분기에도 보는 곳도 있는데 대체로 3분기가 좀 많은 것 같다는 거고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 벤치항으로 25조 LFP 배터리 수주에 의해서 그 AI 데이터 센터 향 그 ESS 그 대한 그 수주 모멘텀도 상당히 가시화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추가 수주 뭐 400조 정도 지금 수주 잔고가 있는데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셀 메이커들이 모두 다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ESS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숫자로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네. 또 그 벤치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 대규모 수주는 섹터 전체를 끌어올리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매출이 다 그 전기차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수주가 없었던 게 좀 문제였었는데 그게 나왔다는 것이고, 또 LNF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그 1173억 나왔죠. 가장 그 상단치가 900억대 이상 정도 전망했었는데 그러니까 컨센을 25% 상회하고 최상단도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그 매출도 전년 대비 그 103% 증가했습니다. 그 초래 가이던스의 2배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타났는데 이게 그 LG 화학이 테슬라향으로 들어가는 그 물량에 대해서 급변도 탈락하는 바람에 LNF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게 됐거든요. 그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이니켈 제품의 80%가 그 지금 LG 화학이 못 들어가는 그런 제품인 상태고요.
거의 사실 울트라하이니켈을 사실상 지금 독점을 할 것 같고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또 그 LFP 양극재에 관해서도 그 3분기에 3만 톤 캐파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6만 톤까지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도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또 환호를 했고요. 또 이제 그 북미 그 탈중국 소재 수요 핵심주로서 지금 그 LNF가 리더 기업이라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목표가도 대체로 20만 원대 초중반이었다가 오늘 많이 나온 리포트가 35만 원대로도 나왔습니다. 또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사실 미래에셋 걸 많이 중심으로 보는데 한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또 배터리 3사 등과 공급 논의 중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ESS 매출 비중을 그 20%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발표를 했고 또 시장에서는 좀 LNF를 LFP 양극재의 그 탈중국의 유일한 대안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은 LFP 양극재 투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궤가 달라요. 서로 간에 전략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5,000톤 파일럿 그 캐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 증설에서 고민하다가 안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NF가 거기에 대해서도 네. 반사이익이 더 큰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도 올라오고 이제 2차 전지도 뭔가 고생 많이 했죠. 2차 전지 사실. 근데 이제 구조적 변화가 좀 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는 이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하고 좀 화력을 집중시키는 게 좋아요? 사실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네. 아직까지 그래도 그 셀 2사 그러니까 그 삼성 SDI랑 LG 에너솔루션은 아직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매수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LG화학 쪽에서야 또 오버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덜 SDI보다 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아직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 일단 셀 메이커 중심으로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를 주로 투자할 거면 셀 메이커 중심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유가 한 5가지로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빅딜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게 셀이라는 겁니다. 그 벤치항으로서도 엔솔이 25조 그리고 독일 그 빅3와도 사실 그 삼성 SDI가 다 대규모 거래를 하고 있고 또 벤치항으로도 삼성 SDI가 10조 수주 얘기 나온 것처럼 이런 빅딜을 직접 그 셀이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 기술의 헤게모니도 다 셀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FP, 하이니켈, 468 원통형, 전고체 이런 핵심 폼팩터의 방향성과 그 룰을 다 셀메이커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속되는 현재 구조고 예전에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이 너무 높고 수태지 나오고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재가 좀 갑인 것처럼 나오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성차가 제일 갑이고요. 그다음에 셀, 그다음에 소재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중국과 그 K배터리에 대한 그 안정성 프리미엄의 수혜도 다 셀이 다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벌써 2년 됐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 청라화재가 24년도 8월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요즘 화재 얘기는 없네요. 네, 그 특히 벤츠를 중심으로 해서 네. 완성차 업계 그 중국 배터리 배제 기조가 맞아요. 가속화되면서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한 K 배터리가 선호가 됐고 또 이제 그 미국에 아직까지도 그 전기차 보조금은 폐쇄가 됐지만 생산자 보조금 생산세 공제 그 AMPC는 주거든요. 타 셀이 받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어떤 그 셀 기업들이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겟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향후에 들어가는 그 신규 폼팩터, 그러니까 그 ESS가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BBU라고 해서 배터리 백업 장치 이 부분이 마진율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마진율이 한 40% 가까이 되고 또 군용드론, 휴머노이드 이런 폭발하는 신규 수요 같은 경우도 사실 셀업체들이 다 하고 있죠. 네, 다 셀 단위로서 맞아요. 폼팩터가 설계되고 하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를 다 셀이 다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그 셀 중심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재 업체 중심으로 해서도 그 AI, 그 ESS, 로보틱스 이런 그 수주가 나온 쪽 기업들은 가져가셔도 위성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근데 이 주가 좀 오르긴 했어요. 뭐 LNF 같은 경우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네. 있고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자체 광물 밸류체인을 숫자로서 증명하는 기업들 그리고 하이엔드 믹스 개선과 LFP 전환을 주도하는 확실한 위에 있는 소재죠.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오늘 50만 원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두 기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포스코홀딩스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리튬 적자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속도라면은 2분기부터는 리튬 사업이 턴어라운드 흑자전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부터가 이제 그 93,000톤 캐파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적용하는 원년이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랑 내년이거든요. 그게 램프업이 얼마큼 빨리 되는 따라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증권사 목표가가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뭐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데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아마 외국인 개인들이죠. 그 IBKR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튬 사업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가시됐기 때문에 그리고 철강 산업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원래 애초에 포스코홀딩스의 투자 포인트 네. 철강 실적이 안정되면서 리튬 사업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뭐 정말 강력한 상승세가 한번 나왔고 그죠?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가 이제 또 올랐고 본 자동차의 실적은 아니고 로보틱스의 모멘텀은 있고 뭔가 좀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4월 24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확정 발표했고 그 후에 13개 증권사가 리포트를 한 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가는 좋죠. 네. 예,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된 것도 있어요. 예.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목표 주가 잡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그 18배 준 목표 주가 70만 원이 이 올해 실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목표 주가가 근데 교차가 심해요. 하단이 60만 원, 상단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40만 원이나 차이가 네. 나는데 NH투자증권이 40만 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평균이 13개, 그러니까 최근 나온 13개 그 목표 주가 평균이 71만 4천 원. 지금 54만 원인데 40만 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 컨센은 67만 4천 원입니다. 네, 네. 이제 1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했음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 전에는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후에는 13곳이 단 한 곳도 투자 의향은 하향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 매수인 거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흔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그 피지컬 AI의 모멘텀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베팅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실적으로 현대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적의 배수를 달리주는 게 아니라 밸류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 60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왜 벌어졌는지를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예. 같고요.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은 3.4% 증가를 했어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뭐 한 30% 정도 뭐 1조 이상 감소를 했는데 일단 관세 타격이 한 8,600억 정도 그리고 인센티브 증가하고 제품 믹스가 좀 판매 믹스가 악화된 것들이 한 3,300억 정도 네. 발생했고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재평가 손실이 2,700억 그리고 글로벌 판매 물량 감소가 2,400억 정도 발생을 했고 또 원자재 가격이 한 올라가지고 2,000억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럽니다. 골고루 영향을 미쳤네, 그죠? 네. 우리 보통 이제 오를 때 골고루 하는데 골고루 이제 좀 손실 영향. 다만 이제 관세 타격에 대해서는 네. 그 컨티진지 플랜 가동으로 인해서 한 30% 정도 방어했답니다. 네. 한 2,580억 정도 만회했는데 이게 이제 네. 뭐 제품 믹스한다던가 뭐 원가를 절감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 컨티진지 플랜이 가동됐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영업이 3조 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분기가 비용 집중 구간이 바닥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거의 뭐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컨코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1분기 바닥이고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전쟁이라든가 뭐 리콜 사태 있었잖아요. 이번 부품 그 업체 화재 때문에 또 환율 뭐 관세성 이런 이제 일회성 외부 충격이 없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뭐 3조 수준이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이런 일회성 비용 1분기 다 집중했다라고 이제 확실한 바닥이라는 그렇게 지금 뭐 규정을 했고요. 부품사 화재 차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상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영향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4월 달 판매 실적이 현대차가 감소했거든요. 그게 이제 부품사 화재 때문에 그런 거고. 지난번에 뭐 대전인가 예. 대구인가요? 그 화전에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족분은 하반기에는 그 글로벌 교체 생산 통해서 전량 만회할 예정이고요. 네. 또 원자재 가격도 1분기가 비용은 최대치 맥시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기 말부터는 그 점진적으로 하향 안전세가 될 거다고 확인 중이고 또 관세 부담도 그러니까 25에서 15% 인하됐잖아요. 그게 2분기부터 온전히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바닥을 지나는 거고 또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피지컬 AI랑 그 SDV
그 로보틱스랑 자동 그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 이런 쪽들은 네. 변화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그 3분기 로봇 훈련 센터 개소랑 그리고 28년도 그 연 3만 대 양산에 대해서는 뭐 기존 목표 변동 없이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그 포티투다 박민호 사장을 그 AVP 그 본부장 선임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문제 없는 걸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1분기 실적 부진은 단기적인 일회성 요인이고 2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또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복구가 되면서 중장기 SDB라든가 그 피지컬 AI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그 명확한 시나리오를 회사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가격을 볼 텐데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60만 원에서 100만 원 분포를 했죠. 네, 맞습니다. 4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고 40만 원은 아니고 그죠? 네. 60만 원에서 100만 원 분포일 텐데요. 저는 지난번에 한 80만 원 정도까지 나온 거를 이제 기억했는데 100만 원 낸 쪽은 어디고 근거는 그럼 뭐예요? 예. 유한타에서 100만 원 냈고요. 네. 퍼스모해졌습니다. 네. 올해 실적 기준 26년도 EPS 기준 그 53,625원에 쭉그퍼 20배 정도에서 유한테 유진이에요? 유진? 유진 투자증권이에요. 네, 유진 투자증권에서 100만 원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퍼 20배에 대한 정장화를 그 글로벌 피어 그룹과를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 OEM과의 한계는 그 토요타가 11배잖아요. 그리고 포드가 그렇죠. 8배, GM이 6.5배 정도인데 자동차 20배 우리가 현대차에 안 줬었잖아요. 네. 밸류를 다시 준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그 SDV로 전환 성공할 경우에는 뭐 BYD가 지금 20배가 좀 넘고요. 샤오미도 오늘 좀 9% 급등했는데 21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테크 기업 수준의 프리미엄 20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YD나 그런 데 비교하면 가능하네요. 말씀하신 토요타나 뭐 이런 전통차 업계하고 비교하면 PR이 높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사실은 뭐 테슬라에 비교하긴 그죠? 격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앞으로 정량적으로 네.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SDV 전환 신호를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는 그 수익 구조가 하드웨어가 75%, 소프트웨어 구독이 10%, 그리고 그 AS랑 기타가 15% 정도 되는데 앞으로 목표는 하드웨어가 45%, 그 소프트웨어 구독 부분이 35%, 데이터랑 MAS가 15%, AS랑 기타 부분이 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그 수익 의존도를 낮추고 고수익 그 소프트웨어 및 그 데이터 사업 비중을 전체적으로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자동차 본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히 10% 넘기기가 어려워요. 마진율을. 그렇죠. 네. 다만 다만 근데 소프트웨어 그 구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40% 이상 나오니까 이거 자체가 믹스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겠다는 게 회사의 이제 목표이고 좋은 평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는 어떻게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KB에서 80만 원, 하나 66만 원, 뭐 BNK에서도 일부 목표 주가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달라졌더라고요. 보통 그 스탑 밸류에이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스탑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사실상 현대차가 다 주관하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준다는 측면이고 그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IPO 가치로 보는 데들은 아까 방금 KB, 하나, BNK 이런 데인데 그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총 가치를 145조를 잡아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분이 27.9%니까 그럼 대략 40조 정도 가치니까 이게 19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애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 뭐 54만 원에 뭐 19만 6천 원 합치면은 이제 그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온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본업 시장의 평가가 지금 34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오히려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뭐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한 거고. 그리고 그 KB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불, 베이스, 베어. 그래서 불 케이스는 113만 원. 그리고 그 베이스가 80만 원, 베어가 47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47만 원이면 하방도 상당히 상당히 뭐 10%밖에 안 되니까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의 30%가 로보틱스 산업이고요. 목표가 66만 원인데 주당 영업 가치가 그 46만 2,857원이고 주당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뭐 19만 6,468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리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업 가치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이렇게 두 개를 했고 그 BNK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직상장사 IPO에 대해서 뭐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그렇게 좀 잡은 상태인데 저는 근데 사실 현대차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스탑 밸런스 방식은 별로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은 그 로봇 산업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한 게 아니라 현대차 자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 27%, 27.9% 지분 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현대차 그룹 전체는 9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대부분 다 기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경우야 이제 보수론자들이 입지가 사실 적은데 현대차는 나름 이제 또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시각이 들어 있는 모양이죠. 네, 저희 회사도 보수적으로 보시는데요. 아, 네. 그 샤오미라든가 비아디 프리미엄 20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IM증권에서는 이제 퍼 15회 정도로 해서 한 20% 할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로봇 경쟁사 로봇 수주를 포함한 그 어떤 미국 로보틱스 총괄 별도법인을 좀 설립을 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사업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시에는 뭐 강력한 매수 모멘트 될 수 있다라고 별도의 이제 모멘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비아디라든가 샤오미 대비해서는 20% 할인 밸류에이션을 제시를 했고요. 신영증권이 목표가 63만 원인데 13개 최근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13개 중에서 가장 27년도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일단 가장 적게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북미 전기차 ICCU 관련 워런티 비용이 1분기에는 실제 미반영돼서 2, 3분기에 비용을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또 NA투자증권이 가장 목표가 낮은 60만 원인데 근데 목표가 자체는 낮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현대차가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소배 판매류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산업이 역성장인데 현대차는 판매가 늘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데 목표가는 되게 낮게 잡았습니다. 네. 한국증권도 70만 원인데 여기도 14.5배, 퍼 14배를 줬어요. 14.5배.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레거시 자동차보다는 높게 주는데 중국 전기차의 평균보다는 밑에 또 할인해서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사명을 바꿀 거라고 성장성을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좋게 보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현대차 그룹의 성장 그림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대차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올해 하반기 현대차그룹의 그 핵심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이벤트가 몇 개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3분기에 그 RMAC라고 해서 미국 로봇 훈련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AI 로보틱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고요. 3분기. 예, 그러니까 아틀라스 생산 시설이 아닌 실제 공장 운영을 통한 로봇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이제 그 AI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그 핵심 그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3분기 이런 RMAC 개소 시점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그 대표가 선임이 안 됐어요. 신임 CEO가 선임이 맞물릴 경우에는 뭐 로보틱스 가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 재평가 트리거가 나타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그 SDB 피스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실도로에 투입이 되는데 이로 인한 자율주행 데이터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탑재된 그런 이제 그 양산차가 실도로에 투입이 돼서 자율주행 기능을 시연하는 거죠. 또 이제 포티투닥과 그 AVP 본부의 그 자체 알고리즘 또 거기에 이제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알고리즘 알파면 얹는 형태로 해서도 대규모 주행 데이터가 수집이 시작이 될 거라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현재 증권사가 뽑고 있는 하반기에 가장 그 큰 핵심 주가 리레이팅 핵심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이 피스카. 그리고 이제 요게 가장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로보틱스 사업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장은 자율주행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베이징 오토쇼에서 선보였던 아이오닉 V가 있죠. 그 중국 맞춤의 아이오닉 브랜드 런칭 이 부분도 중국 시장에서 반영하던데 3만 대 출하가 좀 그러게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어려운데 중국 드라이버를 갖다는 얘기를 요즘 하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게 지난 그 2월달에 주가 급등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만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새만금 9조 1,000억 원 대규모 투자
대해서 이게 이제 상기시키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5조 8천억, 태양광에 1조 3천억, 수전에 1조, 로봇 제조에 이제 4천억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제 국내 5개년 총 투자에 125조 2천억의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핵심 거점이 새만금 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를 통해서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과 또 그 SDV AI 모델을 직접 학습 추론하는 이제 진정한 테크로서의 이제 시작점이 새만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4만 원에 지금 주가 수준에 와 있는데 현대차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은 받아오셨고 그리고 향후 하반기로 가면서 하반기 모멘텀 모멘텀이 나오니까 많네요. 네. 그걸 이용한다고 하면은 모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막 달릴 때는 현대차가 바로 같이 못 가더라고요. 보통 반도체가 막 가고 나서 좀 쉬는 날 그다음에 현대차 차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11선과 41선이 골드 크로스로 나와서 추세 전환이 된 상태인데 이평선이 약간 꼬여 있어요. 그런 눌림목을 이용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본업의 그 실적 회복은 3분기부터입니다. 3분기 이후부터인데 그 3분기에 그 RMIC 개소라든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 신기순입, SV 페이스카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면서 뭐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중복 상장 금지 관련된 정부의 방침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뭐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금지하겠다거나 규정을 좀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과 또 주식시장에서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기업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으로 네. 지목한 게 그 기업의 그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예. 중복 상장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확정이 네. 된 상태고요. 그 지난 3월달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한 그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은 중복 상장 비율이 0.05%, 일본은 4%. 근데 우리나라는 11.2%라는 예. 거죠. 이를 정상화하자 그런 이제 조치인 거고요. 발효구멍 예외 기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세부 심사 기준에 따르면은 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그 일반 주주 동의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상당히 하겠다는 높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다름없어요, 사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중복상장 규제에 따른 이제 기업들과 증권사의 파장을 좀 살펴보니까 대기업들이 일단 영향이 있겠네요, 그죠? 네, 일단 9개 네. 정도의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절차를 추진을 하려다가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 SK랑 하나, 카카오 각각 2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HD 현대랑 CJ 신세계가 각각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IPO 철회 1호 사례가 LS그룹에서 나왔는데 그 손자 회사에는 그 에식스 솔루션즈가 상장 예비 신청 도중에 IPO 공식 철회해 버렸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이제 막 다들 볼멘소리 했는데 뭐 네. 회사 측은 사실은 뭐 원소리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정부에 제동을 걸면서 결국 못하게 된 거잖아요. 네. 또 그 SK 에코플랜트가 사실상 상장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상장 기한이 올해 7월이었는데 네. 그 정부 규제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니까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SK와 함께 총 1조 500억을 투입해서 네. 그 FI 지분을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해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HD 현대로보틱스, 하나에너지, CJ 올리브영, SK 엠무브, 카카오 모빌리티 다 지금 상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증권업계도 이제 그 IPO 주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4건, NH투자증권이 4건, 미래에셋 3건, KB 2건 해서 대형 증권사들과 맺은 이런 그 상장 주간 계약이 사실상 100자 유탄을 맞았군요, 여기도. 상태로 그래서 타격이 좀 컸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증권사가 IPO 일감 떨어지는 것보다 그죠? 시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복상장 금지에 따른 그 추진 근거랑 기대 효과를 보면은 그 정책 추진의 핵심 논리가 자회사 중복상장이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을 했던 건데 특히 해서 이제 그 고려대 나연생 교수 분석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2000년도와 2000년도에서 2024년까지 중복 상장을 단행한 261개의 모회사 주가가 자회사 상장 후 1개월 동안에는 7.6% 하락, 3개월에는 9.1% 하락, 6개월에는 10.8%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뭐 기대를 하게 되면 주가가 뭐 한 10%를 회복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역으로 주목 상장을 제한하게 되면은 그동안 만연했던 모회사 그 주가 가치를 방어하면서 평균 10% 이상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그 벤치마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본 사례를 든 겁니다. 그 도쿄증권사가 그 2, 3년 전부터 모회사 동시 상장을 엄격히 통제한 것이 뭐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이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동일한 밸류업 효과를 누리겠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도 사실 여기 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게 제일 이제 심리적으로 컸던 게 여러 기업들이 언급을 하셨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쪼개기 상장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많이 상장했는데 에코프로는 뭐 지금 이제 기존에 했던 걸 처리하는 건 아닌데 그죠? 네.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지주사랑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네. 머티는 뭐 상관없죠. 이미 상장했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는 뭐 소급되는 신규 규제생이 아니니까 뭐 강제 상폐랑 뭐 통합 이런 거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추가 자회사 IPO 카드가 좀 어려워질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AP라든가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런 이제 우량 비상장 자회사들이 그동안은 이제 분할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런 패턴이 막혀버린 거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수혜는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자회사 추가 상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됐던 그렇죠. 건데 네. 그런 것들은 뭐 없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자체는 뭐 일반 주주 가치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과 부합해서 수혜는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제 그 모회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데 자금 조달을 뭐 유증 같은 걸 쉽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그쵸, 예. 결국엔 자본 조달에는 이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물적 분할해서 자금 조달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달리 이제 그 지주사 차원으로 앞으로는 그러면은 IPO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채 발행, 뭐 FI 유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문제예요 지금 사실. 네, 왜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한 4천억 정도 그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 상장을 전제로 해서 당시.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그룹주의 문제가 지금 이미 상장된 기업은 문제가 없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상장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딱 걸려요. 이게 지금 그 자회사 상장 그 금지 규정에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이제 리튬 정제라든가 리튬 생산에 대해서 핵심 기업이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 에코프로 지분이 80% 이상 있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IPO 추진이 그 정부의 그 중복 상장 금지 정책과 지금 맞부딪히면서 신규 상장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부의 신규 규제 기준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소속이면서 모회사 지분율이 80%를 초과하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정부 기준이 그 지분율 30% 이상의 비상장 자회사 중복 상장 금지란 말이에요.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완벽하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타겟 1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첨단 산업군으로서 예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이. 그런데 그러면 모회사가 주주 대상으로 해서 공모주 현물 배당이라든가 강도 높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를 강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장에서 자금 조달한 게 다 그 주주들한테 상당히 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를 IPO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적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할 때는 리튬 가격을 뭐 최소 뭐 $40 이상을 전망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이제 수십조로 보고선 봤던 건데 지금 적자다 보니까 그 상장 심사 통과를 위한 자체적인 펀드멘탈 자체가 아직 안 돼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일단 명확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까다로운 예외 조건도 좀 충족하기 좀 쉽지가 않고 그렇죠. 또 실적도 부진하나 이런 세 가지 악재가 동시적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주사인 이제 에코프로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할이나 쪼개 상장 못함으로 해서 모회사 지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 수혜보다는
사실은 자금 조달이나 아까 이제 IPO를 약속하면서 받았던 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라는 게 에코프로 그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그 풋옵션 생사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게요. 돈 돌려상환을 청구를 할 거고요. 그 약속된 상장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은 풋옵션 그 대규모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니까 이게 금액이 4천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이자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룹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어쨌든 수천억을 좀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런 공모가 그 상장이 아니라면 우회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미 이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PLS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 주가 수익 네. 스와프라든가 또 이제 교환사채 EB 같은 것도 발행한 상태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또 그 모회사의 핵심 자산을 거의 이제 계속 빚을 담보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에코프로의 그 이동채 회장 지금 그분이 에코프로 그룹의 상장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예전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그 에코프로 비행을 처음에 그 분할 상장할 때 목표 총 10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10조 같은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겠다. 자회사를 다 10조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망한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대규모로 외부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걸 다 신사후 증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PA, 뭐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CND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 이게 나름의 에코프로 그룹의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이 모델이 깨집니다. 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사업 자회사가 시장에서 온전한 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끌어올렸던 성장 동력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중복 상장 금지는 분명히 모기업한테는 호재인데 이런 그 자회사 IPO 그 공모 자금이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성장 모델이었는데 이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돈은 필요하면 그쵸. 결국은 쓸 수 있는 거는 뭐 일부 좋은 회사나 알짜 회사를 좀 판다든지 그죠 이런 걸 텐데 뭐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진 않죠. 그렇다고 보면 에코프로가 최근에 뭐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된 거군요. 어떻게 네, 결론은 그게 사실 중복 상장 얘기 나온 것부터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금 압박이라든가 성장 제동이 이런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김현수 애널이 한 말이긴 한데 밸류에이션 되게 높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도 에코프로가 최근에 주가가 횡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워낙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가 높아요. 근데 그 높은 밸류를 유지하는 거지, 뭐 경쟁력에 따라 주가 못하기 이런 거는 약간 다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IPO가 무산될 경우에 그러면 그 풋옵션 그 FI의 풋옵션 위험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에코프로 그룹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을 밀어붙여서 어떤 국가 첨단 전략사로 예외 심사의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통과를 해가지고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FI들의 풋옵션 요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거는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해졌고요.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